네, 오늘 첫 번째 정치 핫토픽입니다. 자존심 긁힌 지기현 깜짝 선거할까? 조의대는 지원 자격 중이다. 자, 내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3시부터인데 전체 7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전체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걸려서 언제 한 4시, 5시 정도 돼야지 1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주문도 외우고 하면 순서를 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후 3시에 실시간 생중계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죠. 1심 선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워낙 이 대란 프레임을 좌파 진영에서 다 걸어가지고 또 그 다른 재판부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전혀 정말 이게 법대로 그 심리를 하면은 법률과 양심에,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심리를 하면은 이거 내란이 안 된다는 그 의견도 제 주변에 판사 출신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내란이라는 것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란인데 이게 왜 내란이냐는, 그리고 또 그 조항, 헌법 조항이나 이런 데 봐도 뭐 폭동이 있었느냐, 일정 그 지역의 평온을 일정 기간 동안 훼손했느냐,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된다. 자, 그런 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 이 선고가 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서울중앙지법 그 재기현 재판부에서 열리죠. 재기현 재판부가 내일 선고를 하는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걸석 재판을 했죠. 걸석 재판을 해서 그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일부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안 나올 것이다. 그 선고 공판에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선고를 무산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뭐 엄해를 하고 있는데 가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오늘 그 재판에 내일 출석을 한다고 변호인들이 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지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이 강제로 데려오는 것도 불가능할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걸석 상태로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선고에 안 나와서, 선고 재판에 안 나와서 무산시킬 것이다. 이것은 또 좌파가 그냥 또 그 엄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 이 변호인단이 오늘 공지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을 한다. 현재로서는 그 선고에 맞춰서 변호인단의 별도 공식 기자회견 계획은 없다. 그렇지만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별도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입장문 발표 계획도 없다고 했는데 그때 조은석 특검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틀에 한 번 걸로 의견서나 변론 요지서를 다 제출을 해서 이제 만반의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고, 이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해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을 했죠. 자, 그때도 이것이 정치 구형이다는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이 특검 안에서 뭐 팀장급들이 이거 뭐 사형까지 구형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는 사례가 다르다. 그래서 무기징역 정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게 더 우세했고, 그리고 좌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사형을 구형을 하면은 오히려 반발, 저항의 빌미가 된다 해서 무기징역 정도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조은석 특검팀 간부들이 조은석에게 이름을 했죠. 근데 조은석이 바로 사형 구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 내일 선거를 앞두고 오늘 좌파 그 정치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입법부 사람들이 사법부 재판에 이래라 저래라. 뭐 김용 같은 경우는 이재명 오른팔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1심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을 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그리고 뭐 성명을 내고 뭐 북콘서트하고 난립니다. 이게 과연 나란가 싶은데 어쨌든 말이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자, 이틀에 한 번 걸로 이제 의견서를 다 낸 상태고, 그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고 나서 변론 요지서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때 조은석이 사형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재명 정권의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했겠죠. 강성 지지층들 그냥 계속 결집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사형! 이렇게 막 하면은, 이 우파 전체를 거의 이 몹살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형 구형까지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강행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내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 내일 아마 그것도 판결을 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핵심이죠.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하면은 뭐 유죄가 되고, 그러면 뭐 형량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사형부터 무기징역 아니면은 이게 좀 재판부 재량으로 감량을 해서 뭐 15년, 20년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무죄가 되면은 이게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파란이 일어납니다. 전국에.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지금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을 1심 선고를 한 이진관 재판부에서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했죠. 그 다음에 류경진 재판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7년을 1심 선고를 한 류경진 재판부도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집단을 형성을 했고 이상민도 참여를 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내란이라는 것이 옆 재판부에서 두 군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 본류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경 재판부의 지금 심리죠. 그래서 가령 내란이라고 한 이진관이나 류경진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심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군인들이나 각종건이나 아니면 국정원에 있던 홍장원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심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본인들이 맡은 사건, 한덕수나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느냐, 그거를 판결을 하려고 하니까는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결을 해야 되고, 내란이라는 것을 이런저런 정황을 가지고 그냥 내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연 재판부는 좀 더 심리를 해왔고 정인신문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했다고 해서 직연 재판부도 내란이라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것은 일단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선고가 나오면은 이게 2심, 3심에 가서 하나로 모아지겠죠. 자, 그런 과정도 충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워낙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또 직연 판사에 대한 압박, 좌표를 찍어서 무슨 룸사롱 의혹도 막 제기를 하고, 지금 거의 다 거짓으로 판명난 자기들 안에서 뭐 내부자끼리 뭐 내부 제보가 있었다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그런 행위를까지 하면서 직연을 압박을 했고, 또 내란 프레임으로 이미 정권도 막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 법과 양심대로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게 내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기는 높죠.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결과도 배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유죄냐 무죄냐, 무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정권의 내란 프레임은 다 깨지는 거고, 또 하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100대 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방해 혐의, 이거를 1심 선고를 이미 했죠. 그때 한남동에 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체포영장 쇼핑해서 받은 거, 그거 집행하려고 갔는데 이 경호처가 막았다. 그래서 체포방해해서 기소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이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게 첫 선고죠. 징역 5년을 하면서 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100대현 재판부에서.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이 항소를 한 항소장을 보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을 한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선고문을 보면은 선고문에 한 4줄이나 5줄로 간략하게 이 직권 남용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가 인지를 해서 내란죄를 인지를 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결돼서 수사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이게 그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은 직권 남용 수사조차도 그 공수처가 처음부터 하다가 인지를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직권 남용 수사는 아예 없이 이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직권 남용죄는 그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게 내란죄는 최고 형량이 사형이죠. 징역 5년짜리 수사를 하다가 사형이 최대 형량인 그것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고, 어쨌든 이 부분도 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내일 지기현 판사가 다시 결정을 합니다. 선고를 하는데, 자, 아시다시피 지기현 판사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번 구속 취소를 했죠. 구속 취소를 할 때 2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넘겼다. 그때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 구속 기간이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된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를 한 겁니다. 그 절차적 정당성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법적 조항이 없다. 그리고 관련 판례도 없다. 이 상황에서 그냥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재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다 확정됐어도 재심 청구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해서 석방을 했죠. 그러면 지금도 지기현 판사가 그런 법리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면은, 이게 만약에 그때 그 당시 그대로 하면은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죄 무죄 판단을 하기 전에 수사권이 없는 쪽에서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막 했으니까 아예 공소 기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소 기각 가능성도 여전히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내일 아마 이제 재판을 보시면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지 없다고 판단을 하는지, 만약에 없다고 판단을 하면은 공소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중에 또 뭐 새로 재판을 하든지 이 재판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비상계엄이 이 내란이냐 아니면은 이 내란은 아니냐. 자, 그 부분이 또 내일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내란이냐 아니냐 이 상당히 이제 복잡할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12상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되는 범죄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특검에서는 조은석 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군경에 국회 민주당 당사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를 했다. 계엄 사령부를 통해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자, 그러니까 어느 쪽 주장을 지기현 판사가 손을 들어줄지를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말에 민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대항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리고 논란이 된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 내란 구성의 또 하나 요건은 폭동이 있었는지. 대법원의 내란 관련 판례는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면 폭동으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특검은 국회에 군경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폭동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단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폭동 없었다. 그리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체해야 되는데 국회 본청 안에 그것이 한 지역의 평온에 한 지역에 해당이 되는가? 뭐 과거에 이제 그 계엄하면은 계엄이 지역적으로 선포가 되면은 그 지역에 가령 이제 부마 항쟁이나 이런 때 여기 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그 지역에 군이 진주를 하죠. 그러면 그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국회 본청에서 일어나는 일이 과연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되느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는 지금 법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법관이 이게 그 전에 어떤 사례도 없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내란 혐의를 걸어서 기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개별 법관이 이거를 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에 딱 규정된 것도 없었어. 자,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진관이나 류경진은 본인이 그 본안 사건을 다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판단을 해서 내란이라고 했지만 지기현 판사는 이걸 다 들여다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조희대 지원 사격 중 이런 거를 썼죠. 오늘 제가 혼술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요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휴일 설 연휴 끝날이죠. 근데 아직 설 연휴 중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후에 재판 소원 추진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사심제는 희망 고문이다. 자, 지난번에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기억하실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심야에 갑자기 정청래하고 추미애가 이 사심제를 의미하는 재판 소원제 그리고 대법관 정원법을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버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재명이 임명한 김상환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있고 좌파가 거의 장악을 해 있죠. 거기서는 이것을 환영을 하죠. 법원에서 1, 2, 3심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다 유죄냐 무죄냐 판단을 하게 되니까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법원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 헌법재판관은 그 재판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법원이 이제 그 연휴 동안 이것을 다 검토를 해서 연휴 끝나는 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공교롭죠. 내일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가 있는데 법원 전체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를 하는 그런 입장문을 낸 겁니다. 재판 소원에 관한 Q&A 참고 자료 이것을 배포를 했는데 이렇게 밝힙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는 일단 태생적,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다. 헌재가 재판 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하면은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재판, 그전에 탄핵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기구죠. 그리고 특히 구성 자체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법부는
그리고 여기 특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목선, 국회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은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한 게 재판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사심을 한다? 이것은 위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입장을 오늘 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소원법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 2024년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발의가 되지 않고 논의도 안 됐다. 논의도 안 됐는데 갑자기 작년 5월 1일에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적극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소원법은 지난 11일에 갑자기 법안 소위 이안으로 상정돼서 1시간 논의 후에 의결됐고 같은 날 법사위 전차회의를 통과했는데 속전속결로 막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이 5월 1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니까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서 딱 만들어놨다가 이 타이밍을 막 보다가 그 설 연휴 직전에 법사위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조희대 대법원이 하는 이야기. 재판소원법이 22대 국회 들어 한 번도 발의되지 않다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에 대한 적극적 반향으로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게 재판소원법을 해서 대법원의 힘을 빼고 헌법재판소로 다 옮겨주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분풀이다. 분풀이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분풀이. 왜? 그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딱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나서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분풀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죠. 분풀이이자 이재명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날 통과시킨 거 두 개를 보면은 이재명은 자기하고 상의 안 해서 뭐 통과시켰다고 뭐 했지만은 그 전에 이재명하고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정청래하고. 자, 대법관 정원.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그때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할 때 12명이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장 빼고 법원 행정처장 빼고 12명이 10대 2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10대 2로. 그러면은 다른 것도 올라오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거 전부 다 돌려버릴 수가 있고 유죄를 확정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확 늘리는 겁니다. 그 14명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을 더해서 과거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12명 딱 대법관 정원했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딱 12명을 정원을 해서 26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 이재명이 5년 동안 다 임기를 한다면은 이재명이 22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대법원에 쫙 앉혀놓고 어떤 자기 재판이 나중에 재개가 돼서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 가도 대법원에서 전부 다 무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자기를 유죄를 하면은 자기 그 좌파들로 채워놓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서 또 무죄를 만들겠다.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오늘 밝힌 입장문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은 재판 지옥에 빠지게 되고 상당한 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걸 오늘 휴일 마지막 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날 이것을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선거를 앞두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좀 감돈다는 말씀드렸습니다.